여보세요? 하지마. 엄마랑 2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 그거 못 만나고 그냥 끝나고 놀기 싫다고 놀고 있으면 엄마가 그 거기로 힘들면 가가지고. 그리고 야. 근데 다른 면에보다 의외로 양동면이 뭐랄까 일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일거리가요? 예, 없나요? 예, 양동이 상대적으로 청원 뭐 이제 저 지금 청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이제 양평에 여러 면이 있는데 이제 뭐 용문 이런 데 큰 데 빼고는 그래도 양동이 뭐 부추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네도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사시다가 집 지어 갖고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합창단 보고 여기는 수준이 있구나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수준이 있는 동네구나. 네, 그랬구나. 이제 상심리교회, 제가 이제 상심리라고 저기 양평 소종 근처 거기 인문학 강의를 구강하고 왔거든요. 거기는 서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정만 원래 부자동에서. 네, 그러니까 서초동 뭐에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하신 예배 그거 봤거든요. 그거 올린 거 네. 젊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어디? 상심리께? 예. 저랑 좀 친하고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좀 좋아하고. 우리 강미애 어머님은 왜 오늘 못 오신 거예요? 아이가 이제 안 해가지고 돌봄을 안 해가지고요. 이 시간이 끝나요. 끝나요? 이 시간 전에 끝나가지고 아마 참석하기 힘들죠. 그러시구나. 되게 모범생이셨는데. 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책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거 영화로도 나왔죠.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고.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책? 네. 여기 없어가지고요. 직영도서관에서 와가지고. 다 읽으셨어요? 주일날 제가 오후에 교회 끝나고 와서 그래서 다 읽었어요. 페이지가 많지. 지평도서관에서 이쪽으로 있는 거. 사과에 다 내가 갖다 주고 사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읽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마음이 뭐 어두워지죠.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다가 이 책을 보고 나서 그쵸. 보니까 60년, 70년대 그 시대적 배경이 분명히 있으니까 도시 빈민들의 얘기죠. 미영자매 읽으셨어요? 저도 좀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드라마가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 난쟁이 이분이 근데 제가 그때 사람이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하는 그 느낌 있잖아. 그 영화는 완전 묘사가 잘 돼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막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했어. 그렇군요.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다시는 못 읽었어요. 그 예전에 읽었다는 것도 예전에 그래도 책 좀 봤다는 건데. 아니, 그럴 때는 저 이거 완전 옛날 거거든요. 쌤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줄거리를 보니까 이게 원래 실화를 모티브로 했죠. 그러니까 실화가 뭐 모티브라기보다는
그 성남이 옛날에 이제 지금 뭐 성남 분당구랑 분리돼 있지만 구성남이 있죠. 그 도시 빈민들을 성남으로 다 몰아갖고 성남에다가 그 무슨 하여튼 소설 신경수 씨입니까? 네. 뭐 소설도 있잖아요. 소설도 있고 그 이름 뭐지? 60년대 도시 빈민들을 다 몰아서 이 성남, 이제 성남에다가 이제 뭐 집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이렇게 많은 진짜 천막 같은 그런 데 다 넣어놨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공감 능력과학인데 그 상생의 사회성인데 이게 이제 수능에 항상 나오죠. 수능에 나오고 문학 교과서에 아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학성 때문에 그래요. 문학성. 그러니까 리얼리즘 문학의 아주 대표 주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는 그 리얼리티가 많죠. 시 같은 경우는 시대를 고발하고 현실을 고발하는 게 많은데 이제 소설에는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은데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깝게. 2022년에 돌아가셨군요. 근데 이제 자기가 다시 이 글을 쓰라면 못 쓰겠대요. 이런 소설을 이제 못 쓰는데 이제 도시 빈민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는 이제 75년 뭐 이 정도까지 우리는 사실은 산업화라기보다 농촌 사회였죠, 그죠? 농촌 사회. 예. 대부분 이제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그 먹거리를 위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도시 빈민이 되죠. 그리고 농촌에서 조금만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논 팔고 땅 팔아서 다 공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그 인력, 자원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다 가버렸죠. 그럼 이제 이게 도시가 이제는 이제 막 뭐랄까 이렇게 도시가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밀집돼 있고 팽창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도시에 있는 자원이나 인력이 다시 농촌으로 환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사는 나라는 뭐냐면 1차 산업인 이제 농촌,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 가도 얼마든지 먹고 살 만한 게 있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부추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와요. 이렇게 오더라고. 우리 그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 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 와요. 이게 이제 더 나으니까 사실은 고생은 되죠. 고생은 되지만 이게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농촌으로 갔던 인력과 이제 물질이 다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환원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환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순환이 안 되면 이제 팽배해져 있고 계속 이게 한쪽으로 이제 팽창돼 있다 보면은 그 도시로 집중돼 있다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사회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회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농촌에 제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원래 농촌에 그 기본적으로
농촌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 농촌에 거주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100%는 아니더라도 70% 안정할 수 있는,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냐면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뭐랄까 그런 게 좀 지원이 되면 이제 도시에서 그냥 알맞지 않으면 어떻게 농촌으로 가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요즘 뭐지 이렇게 막 그런 현대적인 농법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상생의 시대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또는 성인으로서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지나온 사람도 있고 이 시대를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의미가 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 3페이지 볼게요. 이 작품은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쟁이. 자, 이제 여기서 난쟁이 나오죠, 난쟁이. 난쟁이가 이제 상징적 기법이에요, 난쟁이. 난쟁이. 난쟁이 이제 물론 아버지가 이제 원래 난쟁이이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난쟁이긴 하지만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소외 계층. 소외 계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영수 그다음 뭐지 영희가 사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허가가 안 난 집이에요. 판자촌이란 말이에요. 그 판자촌에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파트가 보여요. 아주 화려한 아파트. 근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겠어요? 저기 도곡동. 이게 옛날에 그죠? 옛날에 거기 비닐하우스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저기 보여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도곡동인가? 대치동 도곡동.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 옛날에 교육전사를 제가 도곡동 근처 어디 거기 이제 그 경계선에 교회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이 교인들은 두 부류예요. 이 비닐하우스촌에서 오는 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부자들이 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쪽이 점점 많아지면 이 부자들이 교회를 떠나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마천루처럼 큰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거인이야. 그리고 이들은 난쟁이에요. 그 다음에 난쟁이가 쏘다는 뭐 희망이죠. 하늘로 쏘는 건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책이 읽으실 때 우리 이제 이번에 읽으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구조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 있지 않으셨어요? 읽으면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저는 이해를 하죠. 그 시대를 아니까. 아니 이제 그 내용 말고 이게 환상 기법을 써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요. 달이 나오다거나 응? 뭐 아버지가 뭐 달나라에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이상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쟁이에서 올린 작은 공개 달나라 얘기하는데 왜 달나라 얘기하겠어요? 현실에서 이룰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과 그 아픔을 그리는 소설이다. 작가는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난쟁이 가족 모습을 보여주면서 1970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경우 작품의 내용이 보다 진지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자, 연작 소설이죠. 연작 소설. 사회 고발적이고, 자, 주제는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이죠. 넘겨볼게요. 뭐 우리는 시험 볼 게 아니니까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일부 난쟁이 가족이 사는 나공구 행복동, 반어적이죠. 예, 나공구 행복동이에요. 20일 안에 자진 철거하라는 철거 계고장이 날아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허가 집이란 말이에요. 판자촌. 그래서 영호는 집에서 떠날 수 없다고 버티었고, 울기 잘하는 영희는 훌쩍거려 울기만 하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떼어 간직한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않는 행복동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기 시작하고 난장인의 집도 입주권을 팔고 전세 등을 빼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을 이어 나르고 시멘트 쪽 발라 만든 애착이 강하다. 이제 자기들이 만든 집이죠. 근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개고장을 이제 떠나란 얘기인데 이제 뭐 이사 비용도 안 되는 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딱지를 팔면 돼. 그러면 이제 부잣집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부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냐면 입주권이니까. 근데 재개발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잖아요. 재개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주민은 다 쫓겨나야 돼요.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외국의 재개발은 50년, 100년 걸린대요. 왜냐면 거기 있는 원주민을 어떻게 살게 하고 사는 대책을 다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그 도시 설계, 도시 기획하는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개발하는 데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원주민을 다 쫓아내는 거다. 어디 갈 곳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민이 그곳에 살고 있는 빈민들을 다 쫓아내고 부자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이제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뭡니까?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면 신도시를 만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 살 수 없을 만큼의 너무 비싼 거죠.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쫓아내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생 아버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인쇄 공장에 나가야 된다. 아버지는 길 건너 고급주택 가정교사하는 지석과 대화를 나누곤 했고 지석은 아버지에게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빌려준다. 인쇄 공장 사장은 불황이라는 단어를 빌미로 삼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할 것을 강요하고 이제 당시에 뭡니까? 60년, 70년대에 이제 뭐죠? 노동 폭력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뭐 전화가 오네. 우리 어떻게 저기 공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일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전 해봤는데 공장이요? 네, 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아니 자기가 말라니까 쳐다보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 공장이요? 생산지. 네, 생각난지. 그래도 뭐 우리 미영 자매 갈 때는 짧게 했죠. 시집을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그 일할 때 뭐 힘들거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IMF가 갑자기 졸업 그 맞게 다 돼가지고 거기 한 번 딱 들어간 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제조업 중에? 제조업이요? 전구요. 여기. 전구를 만드는데 환경적으로는 위험한 건 없었나요? 위험한 건 없고요. 조그마한 전구였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위험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힘들었어요. 계속 몇 시간 일했어요? 시계가 막 돌아가니까. 그 하루에 몇 시간 일했어요? 8시. 8시간? 근로기 주법을 그대로 저희 지켜야 때는 그때는 지킬 때죠. 2000년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정확하게 하죠. 2000년도. 일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구나. 저는 이제 노동운동을 한다고, 이제 해봤죠. 저는 이제 제가 88학번인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고모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 고모부한테 걸려갖고, 고모부 공장 말아먹을 일이 있냐고. 고모부 공장, 봉제 공장 알죠? 봉제 공장. 예, 봉제 공장, 이제 그, 미아상거리에 있는 성가병원 앞에 봉제 공장인데, 이제, 이제 이게 대학생들이 알아요, 벌써. 이 사장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고모부 공장, 이제 사촌 고모부인데 가보니까 공장이 되게 큰 거예요. 여사 직원들이 막 한 6, 7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기술사도 있어요. 잘 됐다. 고모부 여기서 알바 좀 하겠다고.
사고 치지 마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강의하는 걸 아시나 봐. 이거 왜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이제 6개월을 제가 일을 했거든요. 이제 딱 2개월 만에 그분들과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내가 이 고모부의 조카라는 걸 알잖아요. 처음에 경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 이건 불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근로기준법 얘기하고 전태일 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되게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양순이 누나라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와서 일하고, 그때도 이제 제가 대학생이니까 제가 20살 뭐 이럴 때니까 거기 한 22살? 있는데, 야,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하면서 정말 세상에 나쁜 놈들이 참 많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거기 기숙사의 사감, 기숙사를 관리하는 분이 이제 우리 그 사촌 고모부, 사돈이죠, 저한테. 고모부 그 동생이야, 시동생. 우리 고모의 시동생인데 아주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 복싱 선수인데 거기는 아이롱이라 해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공제 공장에서 이거 다리는 거, 옷 다리는 그게 힘이 들어가요. 그걸 하면서 그 양순이 누나를 꼬드겨갖고 결혼을 빌미로 혼인빙자 간음죄죠. 네. 근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가. 너무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걸렸죠, 고모부한테. 네. 그래서 집안 싸움 날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와갖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군포의 레진 고수 공장에 가봤는데,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구조가. 네, 그 안에서의 구조가. 기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기숙사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기숙사 하면 어때요? 그럼 공장에서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돈을 내야 돼요. 기숙사비를 내야 돼. 먹는 거. 또 돈 내야 돼.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또 돈 보내줘야 되잖아요. 돈 보내줘야 되지. 그리고 또 본인들도 뭐 입어야지. 그러면 빠듯해요. 저한테 그때 그 당시에 88년도 30만 원 줬거든요. 30만 원. 저한테 그거 못 받았어요. 왜 안 줬어요? 네? 제가 그런 계획으로 왔다 이거예요. 네, 뭐. 근데 또 이제 친족이니까 더 이상 저도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구로공단의 3위학기도 야학도 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경제 민주화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경제 민주화.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치적 민주화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치적 민주화는 막 피를 흘리고 하면서 많이 좀 이루어냈잖아요. 정치적 민주화는. 근데 경제 민주화는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노동한 만큼 뭔가 이렇게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주가 투명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 학비를 받으러 갔어요. 고모부한테 가보니까 집이 막 3층 집에 우리 그래서 내가 들어갔죠. 고모, 나 저 학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얘야 요즘에 너무 힘들고 경기가 어렵고 아니 180만 원이 없어? 경기가 어렵다 그래. 그 당시 180, 지금은 한 3, 4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횡령이죠, 사실은.
지금 뭐 사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지만, 그러니까 이게 IMF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 경제 민주화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헨리 조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노동과 임금이 있으면 이제 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물의 핵심 요소인데,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 노동자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동자 자체. 그러니까 노동자가 때문에 회사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본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가 사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뭐냐면 프레임이나 마인드가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런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정서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요. 네. 우리 딸을 제가 하던 고등부 가회를 우리 딸한테 넘겼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공방인데 가회라고 해봤자 가위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고등학생들도 제가 5만 원 받아요. 고등학생들도. 한 달에요? 네. 가위비가 아니죠. 그냥 실비로. 그리고 걔네들도 뭐 하면 상품 줘요. 근데 이제 내가 30만 원, 5명을 하는데 25니까 교회에서 5만 원 했는데 30만 원 줄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10만 원 올려달래요. 아빠 너무한 거. 왜냐면 이제 굉장히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일주일에 애들을 숙제 안 하면은 줌으로 하는데 잡아놓고 숙제시키고, 그래서 지금 막 애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아요. 여기 이제 딸 신지도 지금 우리 딸한테 배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애들 고2도 있나? 애들 5명이 배우고 있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 얘가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국어를 가르친 노하우가. 이게 진짜 열심히 가르치더라고. 와, 그래서 야, 가비를 올려야 되나? 그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아빠, 나 10만 원 올려주면 안 돼? 했더니 왜? 했더니 내가 하는데, 근데 야, 그냥 얘들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생각되는 게, 그래서 어저께 그랬지. 그래, 10만 원 올려줄게. 뭐. 몇 시에요? 네? 하루 몇 시에 하냐고요? 줌으로? 애들? 일주일에 몇 시간 하냐고요? 아니, 요 시간. 시간? 우리 딸이 그거 이상해. 응. 한번 물어보고 줌이라니까. 걔는 이렇게 더 안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뭐 얘기는 해볼게. 아니, 근데 이제. 얘기는 해볼게요. 집에 가서. 시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딸이 이제 국어는 뭐 다른 것도 조금 성적이 좀 나오긴 하지만 국어는 거의 1등급 나와서 되게 이제 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거의 뭐 애들 2번, 3번 해주더라고요. 난 한 번밖에 안 해, 2번 해줬거든. 네, 그런데. 근데 이제 나에게도 무슨 책임이 있냐면, 야,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네가 어떻게 고등부 그 가외를 할 수 있어? 아빠 덕에 하는 거지.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가 말이야.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저를 포함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 여기에 대해 천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근데 물론, 우리 딸이 저한테 딱 한 번 자기 그 첫 가위 받고 나서 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빠 용돈에 엄마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뭘 받아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노동자들을 복지를 해서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와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야. 나 없으면 너희들은 못 먹고 못 살아.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서예요, 정서. 이 정서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상생인데, 함께 사는구나 이 정서가 없으면 이 난소공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영희는 아주 몹쓸 짓을 당하죠. 여기 영희 마지막 문단에 그 4페이지 아래 영희는 검정 수용차 타고 온 남자를 따라가 호의를 누리지만 좀처럼 정할 수 없어 힘들어한다. 그러던 중 뭐하냐는 어머니의 목소리 들려오고 영희는 남자는 이제 금고에서 자신의 집에 달려있던 알루미늄 표차를 되찾아 집으로 돌아온다. 이거 뺏겼던 거죠, 엄마가. 영희는 표차를 내고 아파트 입주 신청서에 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넣은 뒤 열이 나 아파하는 영희를 데리고 간 시내 아주머니는 아버지가 굴뚝 속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말해준다. 아버지 자살했죠. 네, 이제 뭐 줄거리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 작품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술자가 3명. 이게 이제 독특한 문학상인데 영수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제 첫째 아들. 그다음에 영호의 둘째 아들을 보는 시점. 그다음에 영희의 시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서술자가 하나인데 여긴 서술자가 3명이나 돼요. 여기 이제 아주 독특한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3이나 되면 이 소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서술자가 있어서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첫째, 둘째, 셋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영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행복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결정을 받는 거죠. 정수. 그다음에 영호는 영희가 투기업자 따라 가출하고 난쟁이 가족이 집이 철거되고 2부에 그다음에 영희가 투기업자 입주권을 되찾아옵니다. 아버지 꿀뚝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거죠. 그 내용이고 넘겨볼게요. 자, 제목이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난징에서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은 제목은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작품에 지시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절망적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 제목과 대비되어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현실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작은 공은 난징의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 쏘아 올린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난징이는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 그죠? 쏘아 올렸지만 다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꿈을 꿔도 구조적 한계 때문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없는 도시 빈민들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등장인물을 쭉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달나라가 나옵니다. 이상적 세계를 찾길 원하죠. 어머니는 헌신하는 여인, 영수 첫째 아들은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한 냉정하고, 영호는 다혈질적이고 현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막내딸은 순수하면서 여린 모습을 지닌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 아들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보세요. 첫째 아들 냉정해집니다. 둘째 아들 반감이 있어요. 막내딸은 열이지만 열이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의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메비우스 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는 이렇게 안과 밖이 연결돼 있다 그랬죠. 예. 안이 밖이 되고 또 밖이 안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는 뭐라는 거? 사회는 모든 사회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영호, 영수, 영희, 얘네들의 삶이 집안이 가난하고 빈곤하고 아픈 이들의 삶의 내용은 그대로 뭐예요? 사회 안에 투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들의 불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사한, 그러니까 최근에 2020년, 2021년인가? 그때 어떤 영화가 하나 나왔죠? 저는 그걸 보고, 현대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현대판, 난송옥이구나. 기생충, 맞아요. 기생충. 그 기생충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기생충을 물론 이제 그냥 이제 말이 기생충이라서 좀 그렇지만,
사람이 기생충이 될 수는 없죠. 이런 존재들을 뭐죠? 세상으로 끌어내어 상생하는 도구로 만들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훈인 거예요. 난소고의 교훈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괜찮은 친구들로 자라려면 이 사회는 언제든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회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애들한테 별로 부끄러운 게 있는데, 제가 개정리를 쭉 가는데, 근데 우리 가족끼리 개정 횟집을 갔나? 근데 차가 도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도로 중간에. 그래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쌍깜빡이 켜 있으면 저거 이 사람 뭐 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깜빡이도 안 켜 있고, 차는 시동 걸려 있는데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가면서 내가 투덜투덜거리고 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아빠, 저 사람 뭐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쓰러진 거 아니야? 그때 제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차를 세우고 갔죠. 가서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차 안에 뭘 이제 뭐 갖고 지금 죽는 중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시니까 이렇게 깜빡 켜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네, 죄송해요. 급해서 뭐 반지인지 모르겠어요. 급해서. 예. 근데 저는 뭐예요? 제 입장에만 했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근데 이제 우리 큰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나는 헛살았구나. 얘는 그래도 나보다 깊이가 남다른 건 알지만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나 이 난소공이나 우리에게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문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이들의 불행은 이들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어떤 대상의 절망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기독교의 사상이나 내용이 저는 이래서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물론 다른 종교도 뭐 좋겠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러 하는데, 이건 유니버스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품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점령하고 다스리고 뭔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있어서, 내가 주체가 저 사람 객체가 있어서 저 객체를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그리고 그가 함께 올라올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거잖아요. 자, 뭐 리얼하게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꼴등이 되라, 이거예요. 같이 꼴등이 되라. 그래서 뭐예요? 외로운 꼴등을 위로해 주라. 자기가 1등 할 수 있지만 꼴등이 되어서 그와 함께 가서 같이 사는 사회, 같이 회복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이 다음 세대들의 절망과 아픔은 그대로 우리 아이들, 내 자녀와 내 아이들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아이가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 큰 놈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가 이제 큰 아들이 아주 걔는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걔가 이제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영어 연수를 하고, 이제 거기서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왔는데, 대강고등학교라고 이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보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미션이라서 이제 학자금이 제가 이제 목사고 같은, 그래서 이 학비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낸 거예요. 비싼데, 비싸서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돈을 안 내니까, 학비를 안 내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은 먼 하늘 보고 있고, 자기 학교 가야 되냐고. 왜? 학교 가기 싫대. 그래서 이제 원래 좀 말이 없는데, 그 왜 학교 가기 싫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질문을 안 받아준대요, 선생님들이. 질문을. 근데 이제 얘가 2년 동안 필리핀에 있을 때는 물론 다 영어로 했지만 질문을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같이 연구했고. 그 몸에 밴 습관인데, 근데 거기는 한 반에 한 30명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 질문하면 질문을 안 받아주는 거야. 또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얘는 영어 시간에 와서 보니까 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문법을 해야 되니까. 명령사의 형용사에서 용법, 이거 다 국어잖아요. 왜 그걸 다 한글 말로 하냐고. 영어로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업돼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인데 자기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이 선생님이 자꾸만 자기를 의심하더니 이제 어디 그림을 그려갖고 오면 야, 너 이거 미술학원에서 도와준 거지. 뭐 이렇게 뭐 오해를 하니까 애가 너무 그게 화가 나서 이제 자퇴를 결심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자기는 자퇴하는 날까지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CA라 그래서 왜 이제 그 활동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술인 그 미술을 들어와주니까 선생님 너 뭐 하러 왔어? 아니 애가 학교 왔으니까 뭐예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가라는. 그 애가 나가서 그냥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 가고 책을 빌려갖고 벤치에 앉아서 학교 벤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벤치에서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여자 선생님이 물끄러미 보더래요. 야, 너 분위기가 묘하다. 여기 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뭔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이제 학생이 이제 그 사복 입고 있으니까. 네, 학생입니다. 몇 학년 1학년. 그래. 야,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소년급제를 했어. 황석영 소설가 아시죠? 응? 황석영 몰라. 황석영 소설가 소년급제했대. 소년급제.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날에 등단했어. 19살에 등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도 소년급제를 해봐라. 야, 너한테 뭐 매력이 있다. 야, 그 애를 이제 얘가 고1인데 고2 문학 선생이래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은 애의 외모와 애가 책 읽는 걸 보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애를 극찬을 한 거야. 그 애가 완전히 업된 거야. 근데 그게 바로 그런 문학 선생님이 바로 뭐냐면 진짜 어른인 거죠. 자꾸 의심하고 비판하고 아이를 썩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서 애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살려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른은 어떤 책임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와 똑같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그죠? 그런 가치, 그런 정서가 계속 우리한테 심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 빈민들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게 있어요. 연결되는 게 바로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입니다. 레비나스 10페이지 볼게요. 네, 레비나스 타인의 얼굴. 자, 이제 문학사적 의미는 리얼리즘이라는 거 하나인데 레비나스 타인의 얼굴.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뭐냐면 타자의 얼굴과 윤리적 주체성인데, 자, 인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음에 다시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러다. 자,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물음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말하며,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성 비판과 이성의 올바른 사용이다. 순수 이성 한계를 명확함으로써 이성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 비판은 서양 근대 철학사를 간통하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있는 논쟁이 잠정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여겨지며 이후 철학에서 인식록, 형이상학, 과학철학, 심리철학 무수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여기서 순수 이성 비판이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이성은 다른 겁니다. 우리 이성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성은 뭐냐면 모든 경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가치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은 뭐냐면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김이나 자매를 제가 딱 봤을 때 내가 누구 닮았네? 어떻게 생겼네? 라고 판단한 건 벌써 뭐예요? 순수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간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묵상. 고민이라는 뜻이야, 사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티컬에서 어떤 평가 이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뭔가를 대상을 놓고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내 이성이 지금 오염되지 않았는가를 고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누구 닮았네, 저 사람 뭐 기분 나쁘네, 그 사람은 뭐 재수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래요. 그건 순수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순수 이성 비판인데, 자, 11페이지 아래쪽에 볼게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죠? 그 얘기하면서 쭉 이제 뭐 장황하게 쭉 써놨는데, 이제 레비나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레비나스. 자, 여기서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타인의 얼굴. 자, 여러분,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이 얼굴을 많이 자기 얼굴 많이 볼까요? 타인이 내 얼굴을 많이 볼까요?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은 신의 얼굴의 가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미영자매의 저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본질적이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딱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웃고 어떤 유익을 얻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근데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면 그거는 신의 얼굴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그걸 경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아로서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진짜 뭐 우상숭배 이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그를 하나님처럼. 그를 신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숭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났을 때 그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타인의 얼굴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1, 2차 세계대전의 시대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얘기, 이제 데카르트 얘기예요. 데카르트의. 저희 데카르트 얘기 좀 했었나요?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했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죠? 존재한다. 그 생각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죠. 객체는 누구예요? 내가 대상. 그죠? 그 뭐죠? 여기서 뭐 주체와 객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랑 레비나스는 완전 반대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가 서양 시대와 서양의 그 파괴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원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있으니까 내가 주체죠? 그러면 상대는 객체, 대상 객체예요. 자연이든지 뭐 동양인이든지 다 객체예요. 그래서 저 주체를 이 주체가 객체를 뭐죠? 이렇게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 보니 객체를 어떻게 시키냐면 객체를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어떻게 될 때 뭐가 되죠? 폭력이 되죠. 자,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동물. 주체는 인간이고 객체는 자연. 그래서 뭐로 하는 거예요? 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갈라치기죠. 아군과 적군. 인간하고 인간인데. 그렇죠. 인간하고 인간인데 우리가 더 우월해. 응? 백인, 유럽인, 미개한 아시아인. 그래서 동양은 미개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여성적이고, 서양은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남성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체와 객체를 통해서 객체를 수단화시키니까 뭐예요? 타인을 존중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3페이지 볼게요. 빨간색. 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명제에 단적으로 나타나면서 나는 생각하는 나 대신 윤리적인 나가 모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 즉 어떤 내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윤리적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의 범죄인 것이 아니라 대상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뭐랄까 존중이 있는 거죠.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가, 나가, 이제 데카르트는 주체자가 되어서, 대상을 수단화시켰지만, 레비나스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윤리적인 나예요, 윤리적인 자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자아는 어떤 자아예요? 타인의 얼굴을 존중하는 자아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존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13페이지 중간에 또 빨간색. 윤리란 바로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아중심적인 자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 출발한다. 이거죠. 내가 저 사람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굉장히 커요. 저는 이제 이 시골에서 느끼는 아주 얄궂은 정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정서냐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가 잠바떼기 입고, 그 양복 입고 이렇게 딱 메고 가면 그렇게 안 돼요. 잠바떼기 입고 가면은, 그 이제 시골 할아버지들 대하듯이 이 뭐 공무원들이나 왜 이제 이 중에 뭐 공무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그다음에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를 잘 모르면 이제야 뭐 다 알게 되셔서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최근에 새로 이렇게 면장이 바뀌면서 새로 왔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까에도 내가 조금 당했어요. 짜증 나더라고요. 이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를 모르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와플을 들고 이제 면사무소에 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모르니까 아직, 뭐요? 왜요? 네?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나? 면장님요? 아니, 면장님 말고.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면장은 알죠. 거기 이제 복지과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인사하고, 와플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드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 얼굴 보려다 그냥 안 보게 왔어요. 저도 또 그런 마음 가질까봐.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 나란 존재,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존재돈을 플러스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런 생에서 그 인격적 존중이라는 것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공직에 있고 뭐 해서 많이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있어야 돼? 같이? 인격이 같이 나와야죠. 저는 그게 지식의 실용성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많이 배우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인격적이어야 되고 더 남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기를 증명해내는 무엇인가라서 타인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도시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냐 함부로 못하죠, 사실은. 도시 같은 경우는.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알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타인은, 나는 어떤 존재해야 되면 윤리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빨간색 자아의 자기 독립성보다 타인에 더 우선적이라는 데 윤리적 의식의 본질이 있다.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아는 뭐냐? 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되느냐?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규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이 그걸로 존재로 규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피하고 싶은 사람 있죠. 진짜 있으세요? 누군가 있겠죠. 이쪽 예. 다 있잖아요. 저는 있어요. 다 있죠. 제 시스템이 네.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정에서 그 사람이 규명된 거예요. 근데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규명된 거예요. 예. 이게 타인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이 레비나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면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그 악한 안경과 악한 선입견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뭐 속된 말로 차를 좋은 걸 몰고 있거나 옷을 잘 입고 있거나 이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장애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했을 때 어떤 큰 교회에 청빙 강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부목사가 제가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오다 보니까 이제 외투를 입고 그 안에 양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당회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좀 만나 뵈러 왔다고. 지금 목사님 바쁘셔서 안 된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네, 다음에 올게요.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죠. 나갈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사실은 그 신앙적 철학서예요, 사실은. 이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람을 존중하는데 가장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식이 많다라는 것의 증명은 많이 알아서 뭔가 이렇게 많이 알아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체고 어떠한 정서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사냐 이거이 중요한 거죠. 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번호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레비나스는 사람만이 아니고 사물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물의 지배자가 아니라 함께 거주해야 할 자여야 한다. 중간에 자, 어떻게 거주해야 함에 마땅한가? 1번. 인간은 그가 땅을 구원하는 한 거주한다. 그는 땅을 개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함으로 거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죠. 땅이 먹고 입고 자고 할 거 다 주죠. 땅이 없으면 우리 그거 못 하잖아. 집도 땅에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먹는 것도 땅에서 나오고 모든 거 땅이 공급하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거는 경작이라는 건 내가 땀을 흘려 내가 먹을 만큼 먹어야 되지 파괴하거나 무너뜨려서 안 되는 거죠. 여름에 왜 막 홍수 막 나잖아요. 여름에 홍수 막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이 막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막 했다는 거야. 그놈의 홍수 때는 그놈의 홍수가 아니라고. 물이 자기 길을 찾은 것뿐이라고. 물의 길에 사람이 집을 지은 것뿐이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무분별한 어떤 개척 이런.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자기 길을 찾는데 자기 길이 없어. 근데 자기 길은 뭐가 있어? 집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덮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우리 주체, 데카르트처럼 뭐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저 나쁜 물. 아니죠. 물은 자기 길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피해줬어야 되는데. 그죠? 자, 2번. 인간은 하늘을 하늘로서 수용하는 한 거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주고. 만약에 하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수용하는 거주한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 하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자문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천자문이 땅과 하늘과 연결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천지현황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절이나 이 사시사철이 우리의 모든 절기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수용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인간은 신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서 기다리는 한 거주한다. 그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와 함께 거주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거주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 고유한 본질, 즉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본질에서 순응하여 잘 죽을 수 있는 한 거주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죽음은 인간에게 끝이 아니고 어떤 과정이에요. 과정.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27, 28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넘겨볼게요. 16쪽 빨간색. 거주자들은 사이에는 사이가 있다. 이 사이는 무엇인가? 얼굴이다. 사람 사이에는 얼굴.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사이간자. 한자 사이간자. 사이간자를 파자본 뭐죠? 이게 문이죠, 문. 예. 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문 사이에 뭐가 있죠? 해요, 해. 해 일자. 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션사인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예요? 해가 들어와야 돼, 해가 들어온다는 건 뭘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이제 기독교적 가치로 보면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나랑 여러분들 요 사이에 신이 있어요. 신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무례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제적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규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의를, 뭐랄까, 어떤 관계와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제 우리 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친하다고 하면서 편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이 인격이 되고 그 영혼에게 침투가 되면 나중에 상처받아요. 그죠? 그거는 무슨 관계나 마찬가지,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또 자식과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우리가 자식을 사유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많죠. 그죠? 사유화하잖아요. 소유, 내 욕심, 욕망의 투영으로 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존중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부부관계가 이게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희 아내 스타일이 약간 진짜 뭐랄까, 이게 이제 팔불출 같은데, 거리 조절을 되게 잘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제 앞에서 절대 옷도 안 가리고요. 아무리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심사위원처럼 진지 잡수셨사오요.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렇게 뭐 편하게 지내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상당히 어떤 거리를 유지했을 때
가치 있고 아름다워지고 복스러워지는 건데 그 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말이 무너지고 말이 무너지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상처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 친구지 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 사이가 있으며 그 사이에 얼굴이 있다는 것이다. 얼굴은 매개로 우리는 서로 만나면 또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얼굴을 통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편에서는 타인의 얼굴이 내게로 다가온다는 뜻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얼굴을 가지고 타인에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그 타인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19페이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책, 이제, 앞에 할 게 많아서 요것만 했는데, 와, 벌써 3시 15분이에요. 자, 부모가 먼저 자기의 삶의 경영자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부모가 되래요. 근데 위대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래요. 아이에게 책을 권할 때 부모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이제 그만 놀고 책 좀 읽어야지. 책의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으로 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과정이 독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책을 잡고 읽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부모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엄마는 이제 책 좀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너도 책 읽어. 이게 아니라 나 책 좀 봐야지 하고 선포하고 진짜 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문장 뒤에 삭제는 그러니까 너도 책 좀 읽을래? 라는 질문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일상에서 계속 부모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아이는 스스로 독서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기의 삶의 위대한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이를 잘 평가하고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지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좋은 부모는 많다. 자신의 잣대로 아이를 평가하고 길을 알려주는 부모는 많으니까. 하지만 위대한 부모는 별로 없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럴까? 위대한 부모가 되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를 향해 기준을 부모 자신에게 적용하면 모든 부모가 위대한 자기의 삶의 경영자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아이의 좋은 본보기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아래 문장을 필사하고 일상생활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자. 아이에게 책을 지어주지 말고 스스로 작게 하라. 그 짧은 순간에 아이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아이의 가능성을 믿자. 예. 마무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 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결되는 건데 다 성공해요. 어떤 아이가 성공하냐면 따뜻한 아이가 성공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인정할 줄 알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해주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는 성공해도 실패해요. 왜냐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주 비극적으로 생을 다 마감하죠. 근데, 따뜻한 아이들, 사회성, 그러니까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그 아이들이 만드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내 아이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에도 편견을 가지지 말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최고의 명언은 모든 아이들은 천재입니다. 대신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천재성을 자꾸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막 같이 뛰어놀잖아요. 아이들의 그 막 웃음소리가 그 동네 어른들한테 힘이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동네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거기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물론 울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히 아름다운 거죠. 아이들은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가 아니라 내가 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연습하고,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인문학 강의고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하고 하지만 또 영상도 계속 보실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하면 정말 탁월한 아이.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는 탁월해질 수 없어요. 근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이들은 아주 탁월하죠. 그릇이 큰 아이가 세상을 담아낼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읽을 책은 우리 다음 주하고 한번 쉬겠습니다. 휴강하게 할 텐데 다음 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경쟁은 희망이 될 수 없다. 이거 읽어보셨죠, 다들? 꽃들에게 희망을. 그죠? 이거 되게 짧아요. 동화야,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휴강이라고요? 아, 이거 끝나? 다 다음 주. 4강 끝나고.